안녕하세요. 저는 딸부잣집 안방마님인 50대 여성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매일 듣게 되는 말이 저출산이더라고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이면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걱정되네요. 그래서인지 요즘은 아들이건 딸이건 애를 낳기만 하면 다 애국자 대접을 받죠. 하지만 불과 10년 전에도 저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뺨까지 맞는 수모를 당해야 했어요.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시모의 억지에 마흔둥이 넷째까지 낳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 아들바라기였던 시모가 얼마 전 대성통곡을 하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보다. 잘못했다. 제발 마음 풀고 내 손녀들 좀 만날 수 있게 해다오. 손녀요? 어머님이 애들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다 잊으셨어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손녀라는 말을 입에 담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잖니? 너, 내가 우리 아들 안 낳았으면 어디서 저런 애들을 얻었겠어? 전류는 억지로 끊어서 되는 게 아니야. 당장 내 손녀들 불러와 다오.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고 피덩이 내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언감생심. 불쌍한 척 매달리던 시모는 성질대로 되지 않자 금세 본세를 드러내며 어깃장을 놓더군요. 하지만 저도 당하기만 하던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모를 내친 뒤 소금을 뿌려버렸네요. 오늘 저는 시모에게 구박당하며 서럽게 울던 시절이 떠올라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분통 터지는 세월을 살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실 제가 2살 연상이었지만 주변에도 더러 연상연하 커플이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르더군요. 첫 만남에서 제 나이를 듣더니 진저리를 치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 2살이나 더 먹었어? 아니 형진이 쟤도 어린 나이가 아닌데 그럼 32이나 먹었다는 거야? 그렇게 나이만 먹은 노처녀를 데려다가 뭘 하겠다는 거야? 엄마, 요즘 100세 시대예요. 32이 뭐가 많다고 그러세요? 여자는 생산을 해야 하잖아. 나이가 많아서 애라도 제대로 낳겠어?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심경이 건강해요. 넌 조용히 있어 봐. 나 보라고 데려와 놓고 왜 네가 나서서 이래? 거기 아가씨가 말해봐. 건강에는 이상 없는 게 확실해? 난 꼭 손자를 봐야 되는데 첫째가 아들이란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 아들 낳을 때까지 애 낳을 가고 있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지금 관둬. 시어머니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표정으로 매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망설였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남편이 좋았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식 문제가 어디 제 마음대로 되나요? 결혼하고 1년 만에 큰딸을 낳은 저에게 시어머니는 어른보다 차가운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휴, 넌 어째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니? 안 그래도 배 모양 보고 불안하더니만. 괜히 몸조리네 뭐네 하면서 시간만 잡아먹지 말고 바로 둘째 가져라. 어영부영하다 금방 만 돼. 그 말에 남편이 얼른 나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몸푼 사람한테 그건 너무 이러죠. 둘째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신 김에 애나 보고 가세요. 지금 신생아실에 있어요. 꼬물꼬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 내가 갓난쟁이 못 봤을까봐? 애들이야 쭈글쭈글한 게 다 똑같지 뭐.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산후조리원인지 뭔지 예약한다고 할 때 말렸어야 하는 건데. 돈만 잡아먹고 뭐 하는 짓인지 원. 저는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남편이 위로해줘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어머님이 나가시자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우리 결혼하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절에 가서 기도하셨나 봐. 꼭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근데 딸이라 속이 상하셔서 그런 거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줘.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근데 도대체 어머니는 왜 그렇게 손자 타령을 하시는 거야?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왜 아들만 고집하셔? 사실 나 뱃속에 있을 때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 젖먹이 없고 설거지하러 다니고 버리는 배추 주워다 먹고 사생 하나 왔다고 다들 무시하고 그랬나 봐. 근데 우연히 만난 점쟁이가 그러더래. 내가 낳는 아들이 대성에서 집안을 일으키고 부모 호강시켜줄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저러시는 거야. 뭐? 그럼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 말을 믿고 저러시는 거야? 말도 안 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자식 덕을 보려고 하셔. 그것도 정체도 알 수 없는 점쟁이 말을 믿고. 설마 당신도 그 말 믿는 건 아니겠지? 뭐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 젊은 나도 그런데 엄마는 더 그러시겠지. 남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한데 시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준이 아니었네요. 어머님은 손녀한테 눈길 한 번 주시지 않더니 돌잔치도 못하게 하셨어요. 행여 돌잔치 같은 건 생각도 마라. 딸 낳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돈 쳐발라 잔치까지 해. 어차피 애는 기억도 못한다. 괜한 기운 빼지 말고 다음에 아들 낳으면 그때나 해. 그러더니 큰애가 돌이 지나자마자 종이 한 장을 들고 와 또 아들 타령을 시작하셨네요. 이거 받아라. 다른 날 말고 딱 거기 적힌 날에만 합방해야 돼. 그래야 아들이 생긴다니까.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꼭 날짜 지켜라. 형준이 너 명심해. 다른 날은 안 돼. 그러더니 뭐가 불안하셨는지 며칠 후에 아예 커다란 가방을 들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란 제가 가방을 바라보며 물었죠. 어머님, 그 짐은 다 뭐예요? 아무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다. 나 오늘부터 여기서 좀 지내야겠다. 네? 아니, 그게 무슨... 그날 너희 표정을 보니 내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아. 괜히 다른 날 점지되면 둘째도 딸이라는데 내가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서 좀 지키고 있어야겠다.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며 대답하더군요. 엄마, 저희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뭘 그런 것까지 감시하려고 그러세요. 알았어. 날짜 잘 지킬 테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믿어? 그러다 둘째도 딸이면 어쩌려고 그래? 그리고는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시고 강제로 날짜에 맞춰 합방하도록 강요하셨네요. 저는 치욕스러움에 몸서리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둘째까지 딸일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건 물론 딸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뒷감당이 걱정됐기 때문이죠. 큰딸도 손주 취급은커녕 면박만 당하는데
둘째까지 딸이라면 아예 사람 대접도 못 받을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딸을 낳고 말았어요. 그때는 미리 의사가 성별을 알려줘 이미 딸이라는 걸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럴 리가 없다며 꾸역꾸역 병원에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유, 내가 그 날짜 맞느라고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희들이 내 말을 어긴 거지? 아,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엄마가 그렇게 지키고 있었으면서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아무리 의사가 그랬다고 해도 혹시나 했는데 돈만 잡아먹는 계집애를 둘이나 낳았으니 이제 어쩔 거냐? 그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쩌긴 뭘 어째요. 딸 둘 잘 키우면서 살아봐야죠.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그럼 셋째를 안 낳겠다는 거야? 어머님의 말씀에 이번에는 제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네. 아니, 요즘은 둘도 다둥이로 쳐주는 세상인데 셋째까지 낳으란 말씀이세요? 예. 내가 너희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니? 아들 태어날 때까지 애 낳을 자신 있으면 결혼하라고 했지? 그때 네가 뭐라 그랬냐? 알겠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러게 고생하기 싫으면 처제를 떡하니 아들로 낳았으면 됐을 거 아니야.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셋째까지 딸이면요. 그럼 대체 전 언제까지 애만 낳아야 한단 말씀이세요? 얘가 어디 부정타게 생기지도 않은 애한테 막말이야. 잔말 말고 계속 형준이랑 살고 싶으면 몸 추스르는 대로 바로 셋째 가져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 손자를 봐야겠으니까. 할 수 없이 이번에도 저는 바로 셋째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님이 가져다 주신 아들 낳는 속옷까지 군말 없이 입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딸이었어요. 그쯤 되니 제 팔자에는 아들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포기할 줄을 모르시더군요. 셋째 딸이 돌을 지나자 어머님이 정체 모를 한약 상자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시꺼먼 액체를 따라 제게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보면 모르니? 아들 낳는 한약이다. 내가 이거 구하느라고 포항까지 다녀왔어. 너희 시모가 내 부탁받고 여기저기 엄청 알아본 모양이야. 근데 이거 먹고 딸만 5 낳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더라. 너라고 못할 거 없어. 이거 쭉 들이키고 우리도 한 번만 더 해보자. 네? 어머니, 저 이제 40이에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애만 낳았다고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이번에는 틀림없다니까 그러네. 내가 진즉 이걸 알았으면 줄줄이 쓸모없는 딸내미 안 낳았을 텐데 어쩔 수 없지.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누가 애를 넷이나 낳아요. 저 몸도 다 망가져서 여기저기 안 쑤시는 곳이 없어요. 둘째 낳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아직도 손목을 제대로 못 쓴다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 생각은 안 하세요? 애 넷을 어떻게 키우라고 이러세요? 그게 왜 내 탓이냐? 그러게 네가 아들을 낳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이렇게 된 마당에 꼭 아들을 낳아야 돼. 걔가 이 집을 일으켜 세울래라니까. 아들만 낳으면 다른 걱정은 다 한 방에 해결될 거라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손잘 봐야겠으니
싫으면 네가 낳은 딸들 데리고 나가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더러 이혼이라도 하란 말씀이세요? 내 아들이 너 아니면 뭐 아들 못 얻을 줄 아냐? 지금이라도 자신 없으면 물러나. 어머니. 그래서 저는 또 넷째를 갖게 됐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떡하니 눈앞에 대령해서 큰 소리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죠. 딸을 셋이나 낳을 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신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나이 40을 코앞에 두고 애 셋을 키우며 임신을 하니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남편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딴 맘을 먹고 있었네요. 남편이 퇴근하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저를 두고 헛짓거리를 하고 다녔던 거죠. 저는 유독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아지고 휴대폰을 끼고 사는 남편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잠든 틈에 전화기를 보려고 했더니 전에 없이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뭔가 촉이 오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뭔가를 떠올리고 급하게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떡하니 외도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아 그 길로 쫓아올라가 남편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네 엄마 등살에 애 낳는 기계가 됐는데 넌 어떻게 여자를 만나고 다녀? 네가 제정신이야? 당신 어떻게 알았어? 뭐, 지금 그게 중요해.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미안해. 나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회사에서 자꾸 마주치고 매일 붙어서 일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입이 10개라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네 머리를 다 뜯어놔도 모자라지만 애들이 살린 줄 알아. 당장 정리하고 그 여자 회사 그만두라고 해. 아니면 내가 쫓아가서 너희 둘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니까. 저기 헤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사실 그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어. 그래서 어차피 회사에 다닐 수도 없어서 그만뒀어.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미안해 정말. 나도 설마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몰랐어. 네가 인간이니? 애가 셋이나 아니 넷이나 있는 유부남이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다른 여자를 임신시켜. 이제 어쩔 건데. 난 애들한테 치고 네 엄마한테 들볶여 죽어나가도 넌 여자나 끼고 뒹굴면 다야. 진짜 잘못했어. 시간을 좀 줘.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 볼게. 어떻게 수습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내 똥 모자라 밖에서까지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건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면 그럴 수가 있니? 미안하다고 하잖아. 나도 힘들어. 솔직히 당신이랑은 아들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부부관계도 기계적으로 하게 됐잖아. 날짜 맞추고 시간 맞추고 부자연스럽고 불편했다고. 너 그게 뚫린 힘이라고 할 소리야. 그게 나 때문이니? 너희 엄마 그 미친 아들 타령 때문이지. 마누라랑 관계가 불편했다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게 말이야 똥이야. 개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정리해. 혹시라도 내가 이혼해 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기대는 하지도 말고
난 몇 년 동안 죽어라 애만 낳느라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나가서 재미나 봤다는 게 말이 돼. 나 너 죽을 때까지 붙잡아 놓고 평생 괴롭힐 거야. 알아?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박했고 결국 남편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갈라서고 싶었죠. 하지만 셋이나 되는 아이들과 곧 태어날 아이까지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편이 관계를 정리하기를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그러자 얼마 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남편이 이렇게 보고하더군요. 여보, 그 여자는 잘 정리했으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 애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렇게 했지 뭐.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쪽에서도 납득했어. 납득? 지가 무슨 염치로. 애 딸린 유부남이랑 놀아난 주제 지가 뭔데 납득을 해. 사실 남편의 말이 쉽게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없으니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 일단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마음이 금세 편안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바보처럼 또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자꾸 남편의 휴대폰을 살피고 퇴근 시간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제 자신을 다독여야 했네요. 그저 잠시 스쳐가는 바람으로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묻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한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아이의 성별에 대해서 캐물으셨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원래 슬쩍 알려주고 그러잖니? 뭐라니? 이번에는 아들이라고 하지? 하긴 딸을 셋이나 낳았는데 또 딸일 리가 없지. 이번엔 분명 아들일 거야. 그치? 안 물어봤는데요. 뭐, 아니 왜? 그냥요. 어차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미리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저는 일부러 의사 선생님에게 아이의 성별에 대해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님의 성화로 갖게 된 아이였지만 아들, 딸 상관없이 아이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말에 실망한 어머님이 또 한참 막말을 늘어놓다 화장실에 가시더군요. 그때 어머님의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려도 끊기지 않길래 받아서 가져다 드리려고 전화기 들었어요. 그런데 휴대폰 화면에 처음 보는 갓난아이의 사진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데 이상하게 아이가 낯이 익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등줄기가 서늘하며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온 어머니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어 휴대폰을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애 누구예요? 손녀가 셋이나 태어나도록 사진 한 장 달라고 안 하시던 분이 대체 얘가 누군데 떡하니 휴대폰에 깔아놓으셨냐고요. 아니, 이게 갑자기 왜 이래? 옆집 애야. 아들이라길래 이뻐서 나도 그 사진 들여다보면 손자 볼 수 있을까 해서 해놓은 거야. 근데 넌 왜 남의 전화기를 마음대로 보고 그래? 일이네. 그걸 지금 저한테 믿으라는 말씀이세요? 저 애 눈매가 이상하게 아범을 닮은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어서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얘가 어디 시애미를 쥐잡듯이 잡어. 아니래도 그냥 옆집 애라니까. 너도 봐라.
어린애가 코도 오똑하고 눈매도 시원시원한 게 잘생겼잖아. 내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길래 한 장 찍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러게 네가 진즉에 이런 똑똑거미 같은 아들을 낳았어 봐라. 내가 물고 빨고 얼마나 예뻐하겠어? 어머니,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당장 아범 회사에 찾아가서 개망신 주기 전에 사실대로 말씀하시라고요. 뭐? 네가 뭘 잘했다고 내 아들을 망신을 줘? 안 그래도 네 딸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빠지는 애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라고요. 쟤 누구예요? 저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아유, 이게 어디서 성질을 떨어? 그래, 형준이 애다, 됐냐? 딱 봐도 지 애비 어릴 때 판박이라 내가 기특해서 가지고 다닌다 왜? 마음 같아서는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녀도 모자라. 근데 형준이가 입도 심하라고 하도 신신당부해서 내가 내 손자 얼굴을 마음대로 보러 가지도 못해요 지금. 그 말에 저는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 울고불고 소리치고 아기 사진이 깔린 휴대폰을 현관문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도끼 눈으로 절 노려보며 적반하장의 진술을 보여주시더군요. 아니 이게 어디서 못 배워먹은 짓거리야. 네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남들 다 낳는 아들 하나 낳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어머님의 어이없는 말에 대꾸하려다 갑자기 배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식은땀이 오르고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제가 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고 볼록하게 솟아있던 배도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침대 머리맡에 앉아있는 남편을 향해 외쳤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기는 내 애는 어떻게 됐어? 그러자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 괜찮아? 정신이 들어. 애는 어떻게 된 거냐고. 애는 괜찮아. 좀 이르게 나오긴 했지만 몸무게도 괜찮고 다른 이상도 없어서 지금 신생아실에 있어. 다행히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필요도 없나 봐. 남편의 말에 저는 일단 한숨을 돌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속을 뒤집으려고 작정했다는 듯 시어머니가 등판하셨어요. 세상에, 이건 텔레비전에 나올 일이야. 아니, 어떻게 넷째까지 딸인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제 팔자에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결혼시켰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심해도 내가 이 지경까진 상상 못했지. 그러자 남편이 진땀을 흘리며 자기 어머니를 말리더군요. 엄마 그만하세요.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렇게 된 마당에 교통정리를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니냐? 무슨 교통정리요? 아니 멀쩡한 내 손자가 지금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잖아. 내가 당장 저거랑 이혼하고 애 엄마랑 재혼하라고 했지? 아 그래야 내 손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엄마,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해요. 나중에 언제? 아 나는 한시가 급하다고. 그러게 그냥 애 낳기 전에 이혼하라니까. 네가 넷째는 아들일지도 모르니 기다려보자며. 근데 이게 뭐냐. 쓸모도 없이 돈만 잡아먹는
딸내미가 넷이나 생겼잖아. 내 보기에는 저게 박복해서 처음부터 아들 얻을 팔자가 아닌 거야. 그것도 모르고 시간 낭비, 돈 낭비한 걸 생각하면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당장 갈라서. 저는 기가 막혀 손끝 하나 움직이기도 힘든 몸을 일으켜서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는 분이세요? 어머님도 여자잖아요. 애 하나 낳으면 몸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뻔히 아시는 분이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시집 와서 이날 이때까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애만 낳았어요. 그런데 바람 피운 아들을 혼내지는 못할 망정 거기서 아들을 낳았으니 저는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엄연히 어머니 핏줄이에요. 핏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내가 여자라서 더 잘 알지. 딸은 뼈 빠지게 키워봐야 시집가면 끝인 거야. 너만 봐도 네 부모가 돈 벌어 대학 공부까지 시켰지만 이렇게 애 낳는 거 말곤 뭐 하는 일이 있니? 형준이 아들은 장차 크게 될 인물이야. 어디 부모 등골만 빼먹는 개집애들하고 비교를 해. 제가 누구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고 이렇게 줄줄이 애만 낳고 있는데. 당신 입이 있으면 뭐라고 말을 좀 해. 다 정리했다며. 끝났다며. 근데 이게 끝난 거야? 나 몰래 어머님이랑 짝짝꿍해서 애 낳은 게 알아서 잘한 거니? 두 여자 임신시켜놓고 어디서 아들이 나는지 구경하고 있었어? 그래서 딸 낳으면 버리고 아들 낳으면 네 마누라 삼아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벼락 맞을 짓을 해?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네 딸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그런데 그때 씩씩거리며 서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제 뺨을 후려치더니 이렇게 소리쳤어요. 뻔뻔해도 폰수가 있어야지. 딸만 내리 넷이나 낳은 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큰 소리야. 너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 집 배가 끊길 뻔했어. 그나마 조상님이 돌보셨는지 더 늦지 않게 귀한 아들을 보게 됐는데 그럼 너 때문에 금쪽 같은데 손자를 아빠 없는 애로 키우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너나 쓸모없는 딸년들 데리고 당장 꺼져.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머님과 남편이 사람일 거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나 봐요. 하지만 그 말을 끝으로 모든 기대를 버리게 되었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저도 그대로 물러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남편도 자신의 처지를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유책 배우자라 소송까지 가도 어차피 자신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을 네가 키워야 하니까 집에서 나만 나가면 되겠지? 양육비도 법에서 정하는 만큼 빠짐없이 보낼 테니까 애들만 잘 부탁해. 정말 미안하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약속이나 잘 지켜. 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협의 내용 작성하고 공증받게 늦지 않게 나와.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내용을 변호사에게 확인받고 공증까지 받아놓으며 이혼했습니다. 물론 배신감에 치를 떨며 헤어졌기에 다른 미련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모와 전 남편의 행태를 생각하면 괘씸함에 자다가도 이가 갈렸네요. 그렇다고 지난날만 곱씹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이 넷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막내를 낳고 채 석 달이 되기도 전에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하지만 아이가 어려 쉽게 입맛에 맞는 일을 구하기가 어렵더군요. 그래도 당분간은 남편이 보내주기로 한 양육비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하지는 않았네요. 한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이혼할 때는 철석같이 약속했던 양육비가 2달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저는 다급한 마음에 시댁에도 찾아가 보고 남편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일부러 잠적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두 모자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네요. 심지어 남편은 회사도 옮기고 전화번호까지 바꿨더군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겨우 100일이 된 막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고깃집에 취직했습니다. 일단 가까운 곳이라 급하면 집에 뛰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점심 장사를 마치면 저녁 장사 전까지 잠시라도 집에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그 식당에 취직해 1년 넘게 억척스럽게 돈을 벌였어요. 그동안에도 전 남편은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소송을 고민하던 차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날 저는 단체 손님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진이 빠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에 다니던 큰딸이 헐레벌떡 가게로 달려와서 울먹이며 소리쳤네요. 엄마, 큰일 났어요. 막내가 이상해. 내가 해열제를 먹였는데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지고 계속 울기만 해. 그러더니 이제 먹은 것도 다 토해. 언제부터 그랬어? 넌 그런 말을 왜 이제서야 해? 엄마 힘들게 일하니까 애들은 내가 잘 돌보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불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내달렸네요. 열이 너무 무섭게 올라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입술을 깨물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감기가 심해서 폐렴 증상까지 보이네요. 당장 입원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금방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놀란 저는 아이를 입원시키고 식당에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막내는 아픈데 집에서는 또 다른 아이들이 방치되고 당장 식당에도 염치가 없어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럴 때 도움을 청할 친정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럴 만한 친정 식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외동딸인 제가 결혼한 다음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러니 세상 천지에 혼자 떨어진 것처럼 서럽고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데 그때 병원으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일하는 고깃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마치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애들이 집에 저희끼리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미쓰김한테 거기서 지내면서 애들 좀 봐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참에 식당도 문 닫고 내부 수리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애 가누나 잘해요. 네? 아니, 그런 계획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미쓰김도 바쁜 사람인데 그런 일까지 어떻게. 걱정 말아요. 식당에서 일하는 것처럼 똑같이 계산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동안 가족처럼 일했는데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거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장님의 배려로 막내가 입원한 일주일 동안 큰 걱정 없이 아이만 돌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손끝이 여문 미쓰김이 아이들도 잘 보살피고 집도 깨끗하게 청소해줬더군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나가자마자 미쓰김에게 달려가 고마움을 전했어요.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새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고마워. 에이, 고생은요. 큰애가 야무져서 저는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걔가 동생들 다 챙기고 청소도 잘하던데요. 그것보다도 저 이번에 사장님 다시 봤잖아요. 평소에는 입 꼭 다물고 말도 별로 없길래 정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니 애가 아프다니까 안절부절 못하더니 저한테 어서 집에 가서 애들 잘 있는지 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일하는 거보다 돈도 더 줄 테니까 애들만 보라고 하고 여기 문도 그냥 아예 닫아버린 거 아시죠? 어? 일주일 동안 내부 수리한 거 아니었어? 내부 수리는요. 작년 초에 싹 고쳐서 다시 열었다던데 고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닫았어요. 언니도 없고 저도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겠죠 뭐. 정말이야? 아니 왜 그렇게까지. 왜긴요? 제가 보기엔 사장님이 언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과부 사정은 호래비가 한다고. 사장님도 이혼한 지 6년째라면서요. 안 그래도 평소에 언니 보는 눈빛이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틀림없어요. 아, 그런 소리 마. 사장님 같은 분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넷이나 딸린 나 같은 여자 좋아해. 어디 가서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언니도 참 든하네요. 두고 봐요 어디. 저는 그런 미쓰김의 말에 펄쩍 뛰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사장님은 정말 새빨갛게 불타는 얼굴로 제게 청혼을 했답니다. 진경씨, 나도 외로운 사람이고 진경씨도 기를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용기 내보는 게 어떻겠어요? 네? 아니, 사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여자 만나세요. 이혼했다고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은 애도 없이 1년도 못 살고 헤어졌다면서요. 저랑 재혼한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고요. 그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진경씨, 사실 나 애를 못 가져서 이혼했어요. 전 부인이 유치원 선생님이라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여자였거든요. 근데 난 그 여자를 엄마로 만들어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놔준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나이가 드니까 따뜻한 가정도 갖고 부모도 되고 싶어요. 진경씨라면 이런 날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나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될 자신 있어요.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요? 나 막내 아프다는 말 듣고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어린 게 얼마나 아플지, 또 진경 씨는 얼마나 힘들지 정말 마음 아팠다고요.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서름이 폭발해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네요. 그리고 몇 달 뒤 저희는 고깃집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치렀답니다. 손님이라고 해봐야 저희 아이들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직원들이 다였지만 모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죠. 처음에 시댁에 인사 갈 때 저는 아이가 넷이라는 이유로 고개를 똑바로 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손을 잡으며 인자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 있는 외아들이 그 모델 팔자가 아니라고 하더구나.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도 울었지. 근데 네 덕에 예쁜 손녀딸이 넷이나 생기다니 이렇게 고마운 일이 또 있겠니? 저 녀석이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다니는 앤데 애들이랑 만난 날은 자랑하느라고 입 다물 줄을 모르더구나.
그렇게 예쁜 딸들을 나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정말 고맙다. 저는 전 시모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이 넷을 낳는 동안 시모와 전 남편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저였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피도 섞이지 않은 예비 시모가 그런 말을 해주자 감정이 복받쳐 오른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넘도록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네요.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달려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 아빠에게 이야기하느라 바쁘답니다. 몸이 하나뿐인 지 아빠를 서로 차지하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빠, 이거 봐. 나 오늘 수학시험 만점 받았어. 아빠, 내 얘기 먼저 들어야지. 나 오늘 피부하다 넘어져서 여기 다쳤단 말이야. 언니, 내가 먼저 말하고 있잖아. 야, 넌 막내잖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 몰라? 내가 먼저라고. 아빠는 누구 말이 더 궁금해? 빨리 말해봐. 그리고 그맘때 저희 집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한 가지 더 생겼어요. 바로 공부 잘하고 똑부러지던 큰딸이 의대에 합격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한달음에 달려나와 큰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자랑스러운 내 손녀. 내가 무슨 복에 너 같은 손녀를 뒀는지 모르겠다. 할미가 입학 선물로 뭘 해주랴? 네가 해달라면 이 할미가 집을 팔아서라도 다 사주마. 이후로도 딸들은 시간만 나면 식당에 나와 일을 돕곤 했어요. 그래서 근방에서 저희 고깃집은 딸부잣집으로 통하며 제법 유명세를 탔답니다. 화목한 가족의 모습에 손님들까지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식당으로 양말을 한가득 하는 노파가 한 명 들어섰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남편에게 눈짓으로 내보내라는 신호를 줬네요. 그러자 난감한 표정으로 남편이 노파에게 말을 걸더군요. 할머니,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이러시면 손님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사정이 급해서. 그럼 혹시 사장님은 양말 필요 없으세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 켤레씩 사서 나눠주면 직원들도 좋아할 거예요. 아, 직원 아닙니다. 제 딸들이에요. 예쁘죠? 그리고 저기 키 큰 애가 저희 큰딸인데요. 이번에 의대 들어갔어요. 입학하기 전까지 엄마 아빠 도와준다고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해주네요. 아이고, 그래요. 딸들이 싹싹하니 웃기도 잘하고 아주 다복하신 게 보기가 좋으네요. 그쵸? 근데 그 양말 얼마예요? 제가 사드릴게요. 저는 눈을 흘겼지만 남편은 모른 척 먼 산만 바라봤습니다. 가끔 가게 잡상인이 들어오면 그냥 내보내기가 미안한지 볼펜이나 세제 같은 걸 잔뜩 사주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마음 착한 남편을 알기에 매번 눈만 흘기고 말리지는 못했네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양말을 팔고 돌아서는 노파의 뒷모습이 너무 낯이 익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눈을 못 떼고 있는데 노파도 뭔가 이상한지 나가다 말고 저를 한번 돌아보더군요. 그때 눈이 마주친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양말 팔던 노파가 다름 아닌 저의 전 시모였기 때문입니다. 시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더듬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네가 여기는 어떻게... 혹시 여기서 일하는 거냐?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저 대신 대답했어요.
저희 안 사람을 아세요? 안 사람? 아니, 그럼 너 재혼을 했구나. 애들은 어쩌고? 전 시모의 물음에 제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물을 걸 모르세요. 당연히 데리고 했죠. 그리고 이제 볼일 끝나셨으면 그만 나가주세요. 영업에 방해되니까. 그런데 며칠 후, 전 시어머니가 또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대바람부터 가게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너는 살기가 괜찮은 모양이구나. 애들도 잘 큰 것 같고. 큰애가 의대에 들어갔다는 게 정말이냐? 지금 와서 그게 왜 궁금하세요? 무슨 용건으로 오셨는지나 말씀하세요. 저 장사 준비해야 돼요. 그래. 근데 오늘은 네 남편이 안 보이는구나. 장 보러 갔어요. 그 사람 오기 전에 어서 돌아가세요. 피차 얼굴 봐서 좋을 사이 아니잖아요. 예, 너무 그러지 마라. 안 그래도 너한테 그렇게 하고 우리 벌 많이 받았다. 지금 형준이랑 나 죽지 못해 산다. 나 양말 팔러 다니는 거 봤지? 그러게요. 참 이상하네요. 점쟁이가 아들만 낳으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라고 했다면서요.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 손잡으셨는데 아직 어려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진 못했나 봐요. 그럼 좀 더 기다려 보세요. 말도 마라. 그 썩을 것이 애를 데리고 가서 외국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 멀쩡히 형준이가 애 아비인데 얼굴도 못 보게 하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외국 사람이라뇨? 사실 그 애 어미가 애를 크게 키우려면 외국물 먹이면서 키워야 한다며 애를 미국으로 데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 사실 형준이는 내켜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러라고 했다. 크게 될 나이면 노는 물도 달라야 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내가 집도 팔고 시골에 땅도 팔아서 애를 유학 보냈다. 형준이도 대출이라는 대출은 다 땡겨서 미국에 집도 마련해줬지. 그 다음부터는 돈 많이 준다는 곳이라면 어디든 옮겨서 일하고 생활비랑 학비까지 다 보내줬어. 그렇게 돈 벌어주는 노예처럼 파연을 살다가 형진이가 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미국에 간 거야. 근데 글쎄 그 맹랑한 것이 외국인이랑 살림을 차렸다지 뭐냐. 애는 아예 형준이 얼굴은 새까맣게 까먹어버리고 지 애비 얼굴도 못 알아보더래.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나온 첫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형준이가 보내주는 돈이 너무 부족해서 그 외국 남자한테 도움을 받다가 그렇게 됐다면서 오히려 능력 없는 형준이 탓을 하더란다. 우리는 집도 절도 없이 맨밥에 김치만 먹으면서 돈이란 돈을 다 보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래서 형준이가 충격받고 이혼하자마자 그놈이랑 재혼해서 애를 외국인을 만들어버렸어. 물론 소송도 했지. 근데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 뭐가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 남자가 국제 변호사인가 뭐 그런 거래. 그래서 능력으로나 뭐로나 형준이가 밀린 모양이더라. 자업자득이네요. 그래도 하늘이 아예 없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 네가 뭐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거 안다. 그래도 아가,
예청이라는 게 있잖니. 다른 거 부탁하러 온 게 아니야. 형준이가 그런 일 당하고 나서 아예 폐인이 됐어. 그래서 집 밖에도 안 나오고 매일 술만 먹느라 상태가 말이 아니다. 내가 양말이며 장갑이며 팔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놈이 그러니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늙으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아들놈 정신 차리는 건 보고 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제발 우리 손녀들 좀 만나게 해다오. 애들한테 지 아빠한테 가서 힘내게 말 좀 해달라고 해. 그래도 지 자식들이 잘 사는 걸 보면 애가 다시 살아갈 생각이 들지 않겠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한테 자기들 버린 아빠한테 찾아가서 정신 차리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도 애들 애비 아니냐. 사실 그때 잘못한 건 나지. 형준이가 아니지 않니? 너 구박한 것도 나고 아들 낳으라고 난리친 것도 다 나잖아. 그 벌은 이 늙은이가 다 받으마. 내가 내일부터라도 여기 나와 굴판도 닦고 청소도 할 테니 제발 애들 좀 형준이한테 보내다오. 잘못한 게 없어요. 마누라는 개고생하면서 자기 애를 넷이나 낳았는데 바람 피워서 다른 여자 임신시킨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유학까지 보내놓고 넷이나 되는 딸들은 어떻게 살던 신경도 안 쓴 인간이라고요. 근데 잘못한 게 없다고요? 저 약속했던 양육비 1원 한 푼 못 받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확 고발하고 싶었는데 그때 지금 남편 만나서 그런 마음 접은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깟 돈 몇 푼 받고 아빠라고 나서는 거 보기 싫어서 그냥 접기로 한 거라고요. 아니다. 형진이는 그때 정리하겠다고 했어. 근데 임신했다는 말에 내가 그냥 애 낳게 두자고 했다. 어느 쪽에서 아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니 나중에 보고 판단하자고. 내가 그랬어.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보다. 잘못했다. 제발 마음 풀고 내 손녀들 좀 만날 수 있게 해다오. 손녀요? 어머님한테 손녀가 어딨어요? 어머님이 그 옛날에 애들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다 잊으셨어요?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손녀라는 말을 입에 담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잖니. 너, 내가 우리 아들 안 낳았으면 어디서 저런 애들을 얻었겠어? 저유는 억지로 끊어서 되는 게 아니야. 당장 내 손녀들 불러와 다오.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고 피덩이 내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언감생심. 내가 오죽 급하면 이래겠니.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어? 제발 좀 도와다오. 부탁이야.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난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네가 애들 보내준다고 할 때까지 계속 찾아올 거다. 누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고. 그런데 그때 가게에 들어서던 저희 큰딸이 그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큰딸은 입술을 깨물며 제 친할머니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생들은 아직 어리니 제가 대표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분이 생물학적인 제 친구인 건 확실하니까 제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건 감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처럼
좋은 분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에게 저를 보내주신 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인생을 사시던 저는 상관할 생각이 없어요. 그분이 저희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할머님도 저를 쓸모없는 계집애라고 하셨던 기억만 나네요. 그러니 그 쓸모없는 딸들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게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똑 부러진 딸을 보며 전 시모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결국 한참을 멍하니 딸만 바라보다 눈물을 쏟으며 돌아서더군요. 그 이후로 두 사람에 대해 들은 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거란 생각은 드네요. 아마 모자가 초라한 밥상에 앉아 지난 날을 후회하며 통 안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아니, 어쩌면 먼 훗날 미국에서 살던 아들이 돌아와서 집안을 일으켜줄 거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들이야 어떤 삶을 살던 제 사연을 들은 여러분만은 부디 눈앞의 행복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체 없는 행복을 찾아 가까이 있는 파랑새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